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날씨 여전히 좋고요. 오늘은 제가 아침 운동을 조금 좀 일찍 더 했어요. 보통 6시 정도 일어나서 나가는데 오늘은 와이프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5시 40분에 나갔나?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멀리 갔어요. 평소대로 하고 좀 일찍 들어오면은 이 방송도 더 일찍 할 것 같은데 또 뭐 주말이고 또 오랜만에 또 일찍 나와서 오늘은 좀 더 멀리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 올라가는 시간은 어제랑 평소 때랑 비슷하거나 약간 더 늦을 것 같고요. 음, 그래도 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도 한번 잠깐 볼 거고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은 사실 내용 자체를 다시 본다는 건 아니고요. KB 지수 이거 볼 거예요. 지금 여기 이쪽에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관련된 거 제가 잠깐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관련된 기사 한 3개 정도 간단하게 좀 볼 겁니다. 음,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게 이제 1일 1 영상 한지 한 30개가 30일 정도 곧 돼요. 곧 있으면. 그리고 이제 좀 이서 계속해서 한 50일, 100일 정도 되면은 저도 이제 더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조금씩 하고 있고 장비도 뭐 무슨 고가 장비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역세권 소형 특별히 별로 볼 거 없고요. 유튜브에서는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에 대한 거 나오고 있고 김미경 TV 아시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소개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볼 거고요. 어제 이거 좀 말 많았죠. 한국 콜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침부터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김미경 TV 저도 구독은 해놓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잠깐 보고 있는데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가 알기로는 김경 씨가 처음에 이렇게 그 유튜브 할 때 직원만 처음부터 바로 한 7명 정도 뽑고 시작했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중요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아시고 바로 그냥 초반부터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지금 영상 편집 배우고 있고, 저도 기본적인 거는 내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1년 정도는 혼자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꼭 내가 1년을 혼자 해볼 필요가 있을까? 지금 좀 습관화해서 내가 익숙해지는 것만 좀 되고 나면, 뭐 그게 한 3개월, 5개월 이렇게 되고 나서 적응되면 바로 이제 뭐 사람을 좀 써서 맡기던지 아니면 뭐 직원을 쓰든지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필요하다면 타이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굉장히 길어서 이걸 제가 다 보여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김미경 TV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북드라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재밌어가지고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언니의 따끈따끈한 독설. 이제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김미경 씨도 처음에 유튜브를 했을 때 지금 굉장히 이 채널이 한 80만 명 정도 가까이 되죠. 구독자가. 그런데 처음 이렇게 했을 때도 결국 본인이 내세운 게 뭐였어요? 언니의 따끈따끈한 독설 이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 장점에 대해서, 강점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특별히 느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듯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라는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요일별로 편성이 됐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요일별로 편성해야지라고 계획 세워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너무 느려요. 일단 지르고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 책을 소개하는 북 드라마가 있는데, 저도 이거 되게 좀 파급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거래요. 그날 유튜브 레볼루션을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머리가 막 흥분됐대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새벽에 50접 정도 남겨놓고 혼자서 핸드폰을 들고 찍었대요. 침대에서 잠옷 입은 채로.
그런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봐야겠다. 그래서 이후로 읽고 좋았던 책을 소개해달라는 독자들이 요구가 있었고 북드라마가 시작됐는데, 자, 저도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이제 왜 드라마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책을 선정하는 데까지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건데 신간도 오고 몇 년 전 출간된 책이지만 너무 아까운 책들이라서 편집자들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 일주일에 50권 정도 되는 것 같다. 와, 이거 소개하려면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숨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농담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른 것 중에서 매력이 있으면 북드라마에 소개하고 저자가 매력 있으면 따독쇼에 소개한다고 하네요. 음,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저자의 매력이 저자를 모시는 경우에는 그 저자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저자가 직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독자의 이해를 도울 때 온다. 그러니까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모든 걸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강의할 수도 있겠다. 어, 자, 그러면은 북드라마에 소개된 책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한 다섯 가지 공정 과정이 있대요. 우선 직원이 책을 가져오면 3명 정도가 앉아서 분류를 한대요. 같은 분야의 책을 소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저한테 끌리는 걸로 5권을 선정해서 읽어본대요. 그래서 하루 이틀 걸려서 쭉쭉 살펴보고, 그러면서 제목이나 목차까지는 설득했는데, 100페이지쯤 읽어보니 얘기가 산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걸러낸대요. 그러니까 다 직접 읽어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책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정독을 해가지고, 30분 동안 강의하는 스타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노트에 적고 설득력이 약한 부분들을 고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개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반응이 뜨겁다. 소감이 어떠냐? 누구한테나 책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구독자가 40대에서 60대 남녀인데 바쁘게 애를 키우고 직장생활 하면서 살다 보니 책마음이 잘 건드려지지 않았던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건드려가지고 책을 읽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어. 기억나는 반응은 56세에 그동안 읽은 책이라고는 잡지가 전부였다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 글을 써보기도 하고 어학도 하고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이거 정말 좋은 거죠. 글을 읽다 보면요. 글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미친 듯이. 그때 글을 써줘야 돼.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이 들면은 거창하게 막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블로그에다가 쓰시는데 남들이 보면 좀 약간 민망하잖아요. 그러면은 비공개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책 한 페이지 읽기 시작했을 뿐인데 하루가 채워졌다고 얘기하는 글이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있네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저도 신선했었고 몇 가지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고 제대로 된 책 읽기 방법도 이게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되게 길어서 여기서는 제가 전부 다 소개해드리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직장인 카테고리 갈 건데 직장인이 뽑은 휴가철 오피스 비매너 1위 휴가중 업무 지시. 야, 이거 진짜 그 밈이죠, 밈이 밥맛이죠. 그래서 휴가중 업무 지시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이건 뭐 열어보나 마나고. 직장 권태기 입사 3년차 때 가장 많다. 그래서 3년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때로 좀 잘 넘기셔야 돼요. 제 말은 잘 넘긴다는 게 그냥 하던 회사 계속 다니세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넘기고 다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걸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무슨 소리가 또 났죠. 또 갑자기 얘가 쳐들어왔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일찍 일어나니까 이제 본인도 일찍 일어나나 봐요. 다행히 조용히 나갔네요. 그래서 저도 3년차 증후군을 되게 앓다가 4년차 때 회사를 그만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무사 시험 도전을 했는데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용감한 일이었지만 조금 더 약간 제가 좀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직장인 투자 부업 사이트
몰린다. 몰린다인 줄 알았는데 몰린다. 쇼핑몰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자기 개발해야 되는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는 물론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때 버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삶이 팍팍해지고 직장 생활이 좀 불안정해져서 이렇게 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뭐 저도 그랬었고. 진짜 제 목표는 정말 월급 외에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어보자. 그게 진짜 목표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서 아예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다녔을 때 장점, 단점, 또 나와서 때 장점과 단점. 그렇지만 삶의 만족도는 지금이 훨씬 더 크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좀 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힘내시고 월급 말고 저는 일단 먼저 10만 원부터 만들어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4차 산업은 볼 게 없고요. 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오케이. 주식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우리 시간에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소형 아파트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소형 아파트가 이제 보통 지금까지 우리 쭉 봤잖아요. 그 광고가 되게 많았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서울서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이유, 서울 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세, 아파트 선호, 대출 규제 등 영향. 서울 아파트 거래 60 이하 소형이 40%.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 약간 굉장히 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보세요. 아이고 제목부터 좀 볼까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 전용 이 경우에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렇게 제곱미터 나오면은 그냥 전용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전용 60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24평형. 이게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은 다 아시죠? 전용 면적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쓰고 있는 거고 공급 면적은 뭐 계단,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나 우리 집 30평이야 그러면 이제 공급 면적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실제 사용하는 거는 뭐 20몇 8로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용 60이면은 한 20평대일 거다. 근데 이게 거래가 굉장히 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0에서 85 이하 요거죠. 20평대. 쭉 가다가 얘는 좀 약간 떨어지고 그러니까 20평 후반대. 얘는 60 이하. 60 이하니까 한 20평 초반대. 요렇게 가서 점점 올라가고 있죠. 8호 초과 한 40평 이상 요거는 이제 좀 더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러냐. 자, 부동산 114가 국토교통부의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아파트 거래 건수에서 전용 면적 60 이하 비중이 42.4%에 달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37%에 비해서 5.4%포인트가 증가했다. 자, 특히 입주 5년 이하 새 아파트 거래가 서울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입주 5년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 추이를 면적대별로 보면은 전용 60 이하는 2017년 6.9%에서 2019년 14%로 7.1%포인트가 늘은 거죠. 같은 기간 전용 60에서 85와 85 초과는 각각 1.2%포인트, 0.6%포인트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텐데,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니까 지금 반사적으로 보이는 이득 보는 게 어떤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와 상관이 없는 아파트.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인데, 구축 아파트 중에서 누구나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죠. 그쵸? 그래서 입주 5년 이하 새 아파트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게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형 아파트가 먼저 오른다는 거죠. 이 소형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 주로 실수요자들일 사람들인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간 택지에 있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물론 당첨이 되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당첨될 확률이 더 약간 낮아질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이제 그게 분양가 상한제가 돼서 가격이 딱 캡이 씌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당첨될 확률이 낮으면 나는 그냥 어차피 몇 년 안 된, 5년 안 된 신축, 거의 준신축이죠. 요 아파트로 가겠다라고 돌아선 게 아니냐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요. 이 실수요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5년 이하 저 새 거 갖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연식 좀 약간 더 오래되더라도 좀 작은 거 하겠죠. 그럼 왜 작은 걸 하고 싶을까? 아직 애가 없으니까 다 신혼부부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거죠, 이거. 자, 서울의 새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주택담보인정 비율, 즉 LTV가 40%로 제한돼서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매입 금액이 적은 소형 매수 실수요가 늘어난 거라고 분석을 했네요. 저도 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첫 실거주, 즉 주택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발 이 LTV 좀 한도 좀 풀어라. 뭐 무슨 쓸데없는 취득세 그런 거 하지 말고 취득세 50% 감면 올해 처음 시행이 됐는데 수도권인 경우에 가격이 4억 이하짜리만 돼요. 4억 이하짜리만. 이걸 누가 해요, 그거를. 물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새 아파트 아니면 입지가 좀 좋은데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 내에서는 그런 집 없어요. 4억 이하짜리는 조금 다 좀 오래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외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추세가 이 5년 이하 소형에서 이제 5년 좀 넘는 소형 아니면은 5년 이하 중형, 중대형 이렇게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따 KB도 한번 제가 볼 거예요. 오케이. 소형 아파트 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중공공. 자, 중공공 봤더니 오랜만에 괜찮은 게 나왔어요. 자, 임대 의무 기간 안 지키면 세금 뱉어내야 된다. 오케이. 이거 볼 건데, 다른 거 또 키워드를 보니까, 주택 공동명의로 세금 줄이기는 우리가 어제 봤죠. 부부라도 세금 따로 내는 거 당연하죠. 인별로 하는 거니까. 오케이. 또 아까 여기 임대 의무 기간 안 지키면 세금 뱉어내야 된다. 이거 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예요. 오케이. 자, 우병탁 세무사님의 글 같은데요. 임대 의무 기간 안 지키면 세금 뱉어내야 된다. 임대사업자가 주의해야 될 점. 자, 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임대사업자 수가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올해 1월에 6,543명, 2월 달에 5,000명, 3월 달 5,000명, 5천에서 6천 정도로 쭉 가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등록한 게 1만 5천 임대주택수. 여기도 1만 693, 1만 1,000. 그러니까 평균 한 두 채에서 세 채 정도 등록하는 건데 이게 작년 12월이 거의 정점이었어요. 작년 12월에 한 16,500이 아니라 12,000명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뭔가 등록을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까지 해서 등록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중공공 양도세 100% 가면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말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나 70% 이거는 올해 등록해도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슬슬 이제 직방TV 절세의신에서 좀 해볼 생각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유주택 두 개를 임대 중인 A씨는 지난해 3월, 2018년 3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신의 한 수였다. 왜? 지난해 3월까지 해야 내가 5년만 임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었거든요. 작년 4월부터는 8년 해야 되는 거야, 8년.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증가 등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됐지만 숨겨야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내야 될 세금을 내고 받아야 될 혜택은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받아야 될 혜택을 계속 줄이니까 이제 뿔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주택임대 사업자가 됐지만 구체적인 임대기간 기준이나 계산 방법은 아직도 아리송한 부분이 많다. 야, 어렵죠. 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받을 수 있는 세법상 혜택은 다양하다. 제가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전용 60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6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이게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요, 이렇게 최초 분양, 신규 주택이에요, 신규 주택. 예. 그리고 지난해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현재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9.13 전에 취득해야 돼요, 전에. 9.13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아무리 공시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못 받는다. 중과 배제 못 받는다. 자, 그리고 양도세 감면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최대 70%, 8년에 50%, 10년 70%도 받을 수 있다. 9.13 이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9.13 이전 이후 다 돼요. 9.13 이전도 되고 이후도 된다고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이전에 되는 것만 되나 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등록해도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막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의무임대기간이다. 세법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법상 혜택을 주는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세원을 양성화하고 임대주택을 민간이 대신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 의무기간을 두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이 있고요. 주택법에서 말하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준공호 임대주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임대주택도 있어요. 4년짜리. 근데 거의 걔는 쓸모가 없는 거죠, 이제. 장기임대주택은 5년, 준공공은 8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 이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미 감면받은 종부세나 소득세가 추징된다. 자, 여기서 무서운 말이 나오죠. 이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미 감면을 받은 종부세나 소득세가 추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사례에서 2018년, 2019년, 뭐 2020년 이렇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분이 3월달에 등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달에 등록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난해 3월. 이 경우에는 5년만 의무임대를 해도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순간 착각을 하고 민간 단계로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는 4년만 해도 되는 줄 알고 4년 있다가 만약에 팔아버렸어요. 등록을 해지하고. 그러면은 세법에 과태료는 안 나와요. 내가 4년을 했으니까. 그런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혜택은 세법에서 나오는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요. 이 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장기임대주택이고 그 장기임대주택은 바로 5년이에요. 5년. 요거 5년 이상.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년만 하고 했다면은 세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토해내야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태료는 세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한 채당 1,00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법률이 개정돼서 한 채당 3,000으로 늘어나요.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다른 거 과태료하고 좀 비교 좀 해보세요.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 이거. 너무 세요, 너무 세.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간혹 전 소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를 양수해서 계속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이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된다고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무슨 포괄양수도를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임대사업자를 하시려면 주택법하고 세법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데 주택법에서는 맞는 말인데 세법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지금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매수인이 계속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인의 과태료 처분은 면제된다. 양도인의. 자, 그리고 양수인도 양도인의 임대기간에 이어서 잔여기간만큼 임대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데 과태료는 뭐라 그랬어요? 주택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과태료는 내가 안 받는데 이때 양도세 같은 세법상의 혜택은 주택법에 있는 게 아니라 세법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런 거 몰라요. 세법에서는 무슨 말이야? 사업자 번호가 틀리니까 아무리 포괄 양수를 한다 그래도 사업자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1일 카운트 들어간다면 오늘부터 1일. 자, 그래서 양도세 같은 세법상의 혜택은 양수인이 인수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부터
다시 의무 임대 기간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처분에서는 임대 기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세법상 혜택은 별개인 거죠. 왜? 사업자가 번호가 다르니까. 다른 사업자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나 좀 통일시켜주죠. 그죠? 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을 하고요. 기존에 임대 중이던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미 임대를 개시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임대기간 중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철거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임대를 못했으니까 준공 후 다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임대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 전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하지만 증여한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이 기사를 선택한 거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제가 선택도 했지만 또 하나 제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졌어요. 뭐냐면 올해 1월 달에 바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거주주택 비과세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자 이런 혜택을 내가 받으려면 무조건 5% 상한 다 지켜야 돼요. 이거 넘기면은 내가 의무 임대 기간 하더라도 5%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과태료 플러스 세제 혜택 못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되게 설명이 복잡해서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은요 처음 계약서부터 그냥 무조건 5%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막 머리 굴려가지고 언제는 5% 넘어도 되고 하고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8년 뭐 10년 했는데 한 번 어겨가지고 내가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처음 계약서 한 걸로부터 그냥 5%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 그건 너무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 말로 하기엔 좀 복잡해서. 자, 그래서 굉장히 기사 그래도 잘 정리돼 있으니까 이거 꼭 잘 보시고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모르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임대주택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거 블로그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검색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 거 블로그에 가셔서요. 자, 제 블로그는 어떻게 가냐면 네이버에 가서 제네시스 아이고 뭐야 왜 없어 제네시스 박이 나올 텐데 박 여기 해야지 그렇지 여기 딱 하면 제 거 블로그가 딱 나오죠. 그럼 여기 블로그에 딱 가서 여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밑에 여기 요거 하시면 되고 요거. 그래서 아까 뭐였었죠? 장기 임대 주택. 이거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 관련된 내용이 딱 나온다. 아시겠죠?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셔서 여러분들 지식을 더 넓히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기사 3개 봤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는 기사가 아니라 우리 KB지수 어제 나온 금요일자 나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꼭 보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KB 리본으로 가셔서요. 뉴스 자료실 여기 있죠. 이렇게 뉴스 자료실에 가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이거를 클릭을 한다. 그러면은 8월 5일 기준 주간 KB 부동산 조사 결과가 나오고요. 조사 기준일이 8월 5일이고 이제 발표는 이제 그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서울 매매 전주 대비 0.11% 상승, 전세 0.02 상승, 최근 상승세 유지, 서울 매매 전주와 상승세 유사, 매수 우위 지수 서울 83.3으로 지난주 대비 하락하며 분양가 상한제 우려로 상승세는 꺾인 것 같다. 자, 이 상승세가 계속 꺾일 거냐, 갈 거냐 봐야 되는데 지금 매매 이거 올라간 거 보면요. 저는 그렇게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여기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KB 부동산 보도자료 요거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좋고요. 요거. 그리고 통계표도 좋은데 통계표보다는 여기 시계열이라고 있죠.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 놨고요.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A4 용지로 뭐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국 시도별 주간 변동률 마이너스는 요거고, 서울 보면은 서초가 0.32, 0.28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지역을 잘 보세요. 서초, 마포, 동대문, 광진, 성북, 영등포.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게 원래 더 예전에는 더 좋았었는데 좀 안 좋아졌어. 전에 비해서. 자, 보도자료 이렇게 보고 시계열 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주간으로 바로 간 거. 그거는 이쪽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엑셀이 나오죠. 별거 없어요. 얘들이 다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주 상승률 순위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서초 0.3, 대전 대덕 0.28, 마포 0.28, 동대문 0.18, 광진 0.17, 성북 0.16, 구리가 0.15 올라갔고요. 강동 0.14, 대전 중구도 0.14. 대전 잘 가고 있죠. 과연 다음 주. 자, 그리고 전년 말 대비 상승률도 대전, 대구, 구리, 부천, 부천, 인천, 계양, 대구, 남구, 대구, 달도, 대구,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세를 보면은, 금주 상승률은 동대문, 광명, 성북구, 과천, 의왕, 송파, 성동, 서초, 광양, 중랑구, 이렇게 가는 거죠. 전년 말 대비 대구, 대전, 대구, 대전, 대구, 부천, 여수, 순천, 야, 다음 주 기대됩니다. 왜 그런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괜히 재수 없을 수 있으니까. 자,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만 보셔도 된다. 이것만 한번 이렇게 보셔도 되고, 매매 증감, 전세 증감을 가면은 이렇게 다 그래프로 보기 좋게 예쁘게 해놨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이쪽이 서울이에요.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서울 쪽만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할까? 여기서 지금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쭉 보는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되게 빨갛죠? 여기 빨간 게 언제예요? 요때잖아요. 2015년. 2015년 1년 내내 빨겠다. 그리고 쭉 가다가 2016년에도 빨겠다. 그리고 요때 2017년에도 또 올랐다. 계속 빨갛다. 그러다가 좀 파랗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붉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걸어서 이게 보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얘 다 해준다. 옛날에는 색깔 되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색깔 이렇게 좀 다 해주더라고요. 전세는 많이 떨어졌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좀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저희 채널에서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어떻게 되는지 요 기사 한번 봤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 특히 60제곱 이하 소형이 많이 거래가 됐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쪽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혜택도 알아봤고,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조심해야 되는 거 제가 했기 때문에 이 기사랑 제 거 블로그 좀 활용해서 잘 얘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오늘 8월 10일 데일리 뉴스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그래도 아침에 되니까 물론 낮에는 더운데 훨씬 더 선선한 바람이 좀 더 이제 더 불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가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을을 가장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이제 남지 않았으니까 좀만 더 힘내시고 아마 다음 주가 말복일 거죠. 그죠? 그래서 몸보신 잘 하시고 삼계탕 한 그릇 잘 드시고 먹는 거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항상 멘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잖아요. 그걸 왜 하냐면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굿모닝 팝스 알아요? 굿모닝 팝스? 아침 6시 하는 거? 그때 오성식 씨가 그걸 했었는데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오성식 선생님이 항상 끝날 때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 말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격도 좀 많이 좀 더 긍정적으로 되고 되게 좋아졌던 것 같은데 좀 그런 걸 좀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 어, 뭔가라도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0일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